네, 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이제 3일 만에 그 청구서가 세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78명이 증가를 해서 하루 확진자가 2,667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대치 수치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70% 이상 이제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도 풍물레이더의 풍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계 재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기자 한훈식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LG의 우리 또 이제 구광모 회장 뭐 거침없는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우선 구광모 회장은 아시죠? 네. 예. 4대 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4세 경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룹 중에서는 4세 경영 제일 빨리 또 뛰어들었죠. 거의 그렇죠. 주산담으로. 지난 2018년 네. 우리 나이로 나이 41에 네. LG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LG그룹 좀 일각에서 네.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구광모 회장이 그럼 적통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적통이 아니었나요? 예. 사실 그러죠? LG그룹 선대 회장, 네. 구본무 회장의 양아들입니다. 아, 우리 고모 회장이 그 선대 회장이 양아들이세요? 예. 원래 친아버지는 지금 희성그룹 네네. 구본능 회장입니다. 네. 원래는 희성그룹을 물려받기로 돼 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LG그룹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아들로 입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 아들이 있었는데 네.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아들을 보려고 네. 구본무 회장이 50이 넘어서 네. 또 아기를 가졌는데 네. 뭐 태어나 보니까 이게 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LG 같은 경우는 되게 유교적인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직장자를 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첫째 동생 네. 아들을 양자로 입적을 했습니다. 그게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예. 양아들로 입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적통이 아니다. 네. 후계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나왔고 지금 구광모 회장이 지금 회장 자리에 오른 지 4년 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네. 큰 이렇게 발자국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삼촌 네. 구본준 회장이 구본준 회장이요. 구본준 회장 예. 지난 5월에 네. LX 그룹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네, 또 계열 분리를 했죠. 예. 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룹 내에 삼촌이 있었던 거죠. 네. 구본준 회장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어떤 그런 엄격한 어떤 가풍에서 네. 제 목소리를 못 냈다고 제 판단됩니다. 네. LG가 유교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대기업 중에서는 보수적이잖아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구광모 회장이 이제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좀 성과들도 좋았고. 지금 이제 공격적인 그런 행보로 나아가려고 하죠. 네. 그 첫 번째가 지난 4월 달에 네.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과감히 접었죠. 예. 저도 뭐 그 회사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예.
사실 그 LG가 휴대폰 사업을 한 지 거의 30년이 돼갑니다. 정확하게 네. 26년 동안 했습니다. 네. 가감이 접었다는 게 어떤 구강모식의 그런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30년 공들여도 안 되면 본전 네. 생각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가감이 접네요, 그냥. 그렇죠. 또 기존까지 LG가 해오던 네. 사업의 비즈니스 영역이 3대 축이 전자, 네. 화학, 통신이었습니다. 네. 이 축에서 또 다른 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네. 그리고 인공지능, 네. AI 쪽으로 네. 조금 나아가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LG 그룹 그전에는 예전 전신이 금성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르키금성이었죠. 네. 르키금성. 그 통신으로 출발을 또 상당히 그 가감이 그 당시에 7, 80년대 그 통신 쪽에 사업이 컸었는데 가감이 버렸다는 건 예, 정말로 자신의 몸으로 치면 팔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셈인데 예, 그런 셈입니다. 뭐 어쨌든 뭐 흑자가 안 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정말 공격적인 결정, 예, 예, 예. 판단 예. 뭐 상당히 그 자본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예. 구광모 맞습니다. 회장의 이런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 예. 자, 그렇다면 그 구광모 회장이 권영수 부회장 자신의 비서실장이었었죠. 예, 예, 예. 자신의 오른팔을 전면 배치했어요. 에너지,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사실 권영수 부회장이 그룹 비서실장격입니다. 네. 그룹의 2인자입니다. 네. 지주회사 주 LG 부회장입니다. 네. 그 전에 LG 디스플레이 대표, 네. LG 화학, 네. 그리고 LG U 플러스 대표 등을 네.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비서실장이고 그룹 2인자를 계열사 사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네. 군대로 치면 뭐 육군 참모총장을 네. 사단장, 네. 내지 군단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아, 그럼 강등의 의미인가요, 이게? 엄격히 보면 사실 재계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 조치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LG그룹 내부에서도 굉장히 또 놀라는 눈치입니다. 아, 하지만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두 차례의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최근에 한 게 지난 10월 달에 미국 네. 예. 전기차 볼트. 네. 이게 손실 충당금이 약 1조 4천원 됩니다. 네. 4천원 되고 그전에 또 올 초에 현대차 그 전기차 아이오닉 예. 쪽에 1조 정도의 리콜 사태가 네. 벌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내려보냈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미들맨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미들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정말 예, 그 예. 구회장의 가장 복심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우리 권 부회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잠깐 저 권영수 부회장에 대해서 잠깐 좀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분이 옛날에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죠. 국제그룹이요? 이 양정모 회장이 있던데요. 전두환 때, 예, 맞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날라갔던 그렇죠. 50 때. 공중분해됐던. 공중분해된. 예. 그 국제그룹의 사입니다. 아, 국제그룹. 예,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제그룹이 그 당시 프로스펙스를 만들었던. 예, 프로스펙스. 예. 국제그룹의 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제그룹의 자리를 마다하고 아, LG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 금성전자, 금성사 네. 79년 입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제그룹이 날라갔기 때문에 공중분해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어쩔 수 아닙니다. 없이 아니요. 그게 아니네. 국제그룹은 80년대 초반에 날아간 거죠. 예. 이분은 79년에 금성사 LG전자 입사를 한 거고 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예. 괜히 뭐 예. 그쪽 회사 국제그룹 가기보다는 네. 소위 말하는 금성사에서 내 꿈을 펼치겠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올랐다는 정말 그런 이야기가 간담이 나오고 손을 있습니다. 깼어요. 국제그룹이 날아간 걸 보면서. 그 지금 이 LG그룹의 전체적인 사풍이 예, 인화, 예. 정말 사람을 아끼고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화 단결이 상당히 그 중요한 기업 예, 예. 가풍인데 네. 지금 좀 많이 좀 깨졌다고요 이게 인화가? 그렇죠. 뭐 주위에 그 뭐 친구분들이나 보면 LG그룹 사람들은 나오더라도 네. LG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인화 그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첫 직장이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었을 때 중간에 그 선배 하나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안티몬이라는 희귀금속을 딜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제 사업부장이 네. 우리도 그 안티몬이라는 금속을 하자. 네. 거래를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 나간 사람이 안티몬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LG는 다릅니다. 네. 만약 이 같은 경우 LG에서 벌어지면 위에 쪽에서 위 사람들이 야, 그건 하지 마라. 예. 걔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게 LG의 사풍입니다. 예. 인하. 예. 삼성 같은 경우는 되게 냉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냉철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런 문화를 깼다는 건 어떤 사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네? 지금 뭐 1대, 네. 2대, 3대 회장을 거치면서 그 한 수십 년 동안 예. 인하를 예. 그룹의 제일 큰 모토로 이겼었는데 네. 이란 쪽에 좀 변화를 가하겠다는 게 현 구광모 회장의 어떤 그런 노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광모호의 이 LG그룹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최근에 보면 LG가 또 순혈 주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순혈주의. 예. 그대로 내부에서 입사해서 내부로 네. 쭉 승진하는 건데 최근에 외부 인사를 과감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이분도 3M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홍범식 네. 사장 네.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 출신입니다. 과감하게 경영자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외부 용병들을 많이 기용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젊은 구광모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예, 확실히 예. 그 기존의 1, 2, 3대와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인 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네요. 예. 자, 앞으로 변화되는 LG그룹의 그 모습, 성장 발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용진이 형은 집 많아서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예. 한우식 기자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서 용진이 형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어떤 얘기죠? 우선 제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노래를 하신다고요? 네. 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같이 아시면 같이 따라하시고. 네. 너네는 큰 집에서 4명이 살지 우리는 작은 집에 7이 산다. 그래도 집 모자라 집을 또 싸니. 예, 그만하시죠. 아, 이제. 예. 죄송합니다. 예. 노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 노래말이 네. 8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 그 제가 알고 있던 기억으로는 이게 민중가요였었는데. 맞습니다. 예. 운동가요입니다. 예. 당시 도시 못생긴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도시 개발 과정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맞아요. 도시 비민들의 삶을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맞습니다. 장공 예, 예. 그런 재개발과 예. 관련된 용역 깡패들이 오고 예. 어려웠던 그 삶에 예. 그 재개발 철거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였었거든요. 또 그와 반면에 때 부자들은 그때부터 네, 집을 사모으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네. 축적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다음부터 노래를 부르실 때 전날 좀 노래방에서 좀 준비 좀 하고. 예,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예. 자, 정영진 부회장 이번에 구입한 비버리힐스 저택, 예, 예. 뭐 침실이 6개, 욕실이 10개라고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원래 정영진 부회장 집이 또 있지 않나요? 집이 한남동에 2채 있고, 한남동에 두 채. 2채 있고, 판교, 네. 서판교에 네. 한 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큰 저택들을 이렇게 많이 뭐 물론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예.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질타할 생각은 없는데 이번 그 비버리힐스의 집을 산 이유에 대해서 신세계 측은 이게 뭐 정용진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네. 어떤 주거지가 필요했다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 집을 사야죠. 그건 좀 비버리힐스. 해외에 비버리힐스 산 네. 게 가격이 1,920만 달러입니다. 네. 뭐 우리 돈으로 한 250억 네. 정도 됩니다.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네. 비버리 힐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 있습니다. 집들이 네. 제일 아래 동네는 소위 말해 중산층이고 네.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부자 동네입니다. 네. 우리하고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큰 길가 아래쪽에 부자들이 살고 위에 올라가면 빈민들이 살고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는데 달동네라는 문화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반대입니다. 어석하고 그런 쪽입니다. 굉장히 비버리 힐스 중에서도 가장 요지에 속하는 집입니다. 예. 아까 뭐 신세계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상 예. 필요해서 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투기 목적도 있고 네. 또 정용진 부회장이 굉장히 과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SNS를 즐겨하시고 뭐 항상 뭘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고. 뭐몇 달 뒤에 정용진 회장이 여기 지내면서 그런 사진도 네. 올릴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근데 뭐 해외 출장을 비버리힐스만 가나 봐요, 우리 정영진 부회장. 흰세계 측에서 내놓은 예. 어떻게 보면 그 해명이죠. 네. 해명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뭐 투기 목적 그리고 일종의 어떤 그런 과시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뭐 재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네. 사실 호텔이 집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약간 좀 말이 좀 뭐가 좀 안 맞긴 하네요. 예. 구입 목적은 그렇다면 뭐 약간의 투기 목적도 있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예.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 예. 지금 판교, 환남동 두 채 호화저택은 어때요 지금? 지금 사실 거기 한남동 쪽이 네. 금삼성가가 많이 모여 삽니다. 그렇죠. 삼성, 유엔빌리지 쪽. 예. 네. 뭐 CJ, 신세계,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남산 캐슬이라고 또 이야기를 예. 합니다. 이 남산에 있는 그 한남동에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가 한 660억 정도. 공시지가만. 공시가. 근데 보통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 굉장히 뭐 일반 주택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넘고 또 한남동에 굳이 자리를 잡은 게 삼성가는 굉장히 풍수를 네. 중요시합니다. 네. 한남동에 보면 이 남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으니까 배산임 수죠 전형적인. 그렇죠. 예. 이게 재물을 네. 많이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또 그게 또 말대로 되는 게 한남동에 부자들이 많은 게 맞습니다. 배산임수라서 많은 건지 예, 예. 아니면 부자들이 배산임수에서 많이 간 것인지는 참 제가 모르겠지만. 보기엔 서로 상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정몽구 회장도 한남동에 있고 네. 최태원 회장도 예. 한남동입니다. 그리고 예.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시죠? 최태원 회장 내연. 네. 그분도 김희영 씨 네, 같은 김희영 씨. 회사가 TNC 재단도 한남동에 있습니다. 아. 네. 뭐 한남동에 거의 재계 30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정경련이 다 모여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부동산 예. 이게 참 상당히 국민 정서에 거스르는 영린인데 국민들에게는 네. 어떠한 그 반재벌 정서와 또 이렇게 또 약간 이런 눈살을 찌푸리는데 좀 이게 또 이유가 되나요? 또 최근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 사회에서 영린, 네. 교육 문제, 네. 그리고 부동산인데 네. 일반 시민들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네. 아까도 노래에서도 지적했듯이 네. 집 많은데 집을 계속 사니까 네. 그것도 투기 목적, 일종의 과시 목적. 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사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반재벌 정서가 팽배합니다. 네. 이런 정서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뭐 오너, 재벌 오너 일가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재산으로 뭐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예, 이런 맞습니다. 문화를 잠깐 형성하자는데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하신 거라고 예, 저는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계 소식, 재밌는 소식 전해주신 우리 한윤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주식시장 소식 모아드리는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김필주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제약. 삼성그룹은 아니죠. 삼성제약은 또 별도 회사인데 맞습니다. 의약품 제조 정지 처분으로 실적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그 네.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이 삼성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서 의약품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개월 받았다고 했나요? 예, 제조 업무 정지 기간이 각각 다른데 네. 제1공정은 1개월, 그다음에 계란민주 등 5개 품목에는 4개월, 그다음에 네. 주사제는 1개월 이렇게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는 지난 7월에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의 불법 제조 행위를 적발된 데에 따른 것인데요.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6개 품목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첨가제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고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적었기 때문에 판매 중지 그리고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왜 정지가 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 6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과정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거짓된 이 명령서를 썼던 겁니다. 제조 기록서를 뭐 거짓으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위조를 네.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참,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 사업을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왜 행위들을 했는지 과거에도 이런 적발된 불법 행위가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로 조작이 발각되면서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식약처나 한올바이오파마가 의약품 수탁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면서 6개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 판매 중지를 내렸는데요. 그 당시 삼성제약은 위탁사로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많이 졌겠지만 위탁사로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면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하면 이건 상당히 네. 그 회사에 대한 그 신뢰성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이래갖고 뭐 삼성제약 제품 우리가 뭐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겁이 나는데 예, 삼성제약이 유명한 게 가스 명수거든요. 그렇죠. 가스 활명수. 예. 그냥 가스 명수인데? 가스 활명수는 네. 동화 약품이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가스 가스 명수입니다. 활명수가 아니고 가스 명수요? 명수입니다.
박명수 씨가 가스명수. 네. 야, 그렇다면 삼성제약의 그 대처 지금 방안은 어때요? 대응은? 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는 해당 품목은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소량 생산 품목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전혀 지장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로서 책임의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일자 부랴부랴 사과문으로 바꿨고요. 네. 이번에 불법 제조 혐의 대해서도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뭐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받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밝혔지만 몇 시간 뒤에 이를 다시 인정하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뢰에 중대한 이 영향을 끼치는 거듭된 이 잘못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11월 3일 주식은 12%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가 우왕좌왕하나 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적자가 지금 9년 연속이라고요? 네. 이번 제조 업무 정지 처분으로 올해도 이제 흑자 전환의 꿈이 멀어졌습니다. 네. 더욱이 삼성제약은 최근 9년 동안 연속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데요. 네. 2013년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뒤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 손실액이 661억입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도 52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흑자 전환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 삼성제약 주주들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LIS 코스닥 상장 기업인가요? 예,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회사고 주요 매출원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도 여기도 정정공시로 막 주가가 막 출렁거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뭐, LIS가 지난 8월에 파빌리온 M&A 펀드 제1호 3자 배정 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억 원을 조달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네. 사유는 주급 납입일이 연기 요청이 되면서 변경됐는데 주급 납입일이 이달 1일에서 내달 14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상장 예정일도 내달 1일에서 내년 1월 1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정정공시 때문에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3일 동안 25% 이상의 급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발생 공시번복이 또 이 회사도 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6일 날 LIS는 AA 그룹과 약 9,817억 원, 거의 1조 원 규모죠.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예, 1조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더블A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A4 용지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계약 당사자인 더블A가 그날 바로 마스크 계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더블A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당사 계열사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회사와도 마스크 공급 계약을 하지 않았다. 네. 이를 고객 및 이해관계자한테 알린다라는 공지를 하면서 이 LIS는 상당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소는 이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해명에 따라서 계약 철회를 발표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결국엔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업을 허겁지겁 준비했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부분 큰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예, 진단키트도 상당히 마찬가지고. 많았습니다. 예. 뭐 코로나 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네, 좀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뭐 허위 공시를 내고 네.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WA 측이나 뭐 아직 네. 뭐 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1조 원대 마스크를 팔겠다고 헛맹나는 공시를 하고 없던 일로 하루 만에 네. 다시 정정을 했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네. 수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지금 아직 LIS라는 회사가 뭐 경영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참 최근에는 또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 사업까지 매각을 했다라는 또 얘기도 예. 들리는데 그 LIS가 사옥 이전을 2년 8개월 전에 했는데 네. 바로 또 사옥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로 유동성이 상당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결정한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유동 비율은 현재 23%에 불과합니다. 유동부채 규모에 비해서 유동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5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78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 규모는 4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거의 95%가 감소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흥 CM과 지난 9월에 본사 사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매각 금액은 58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서 유동성의 비상등이 켜진 현재 상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복된 거짓말 원인 여기에는 또
회사 경영진을 넘어서서 최대 주주의 네. 뭐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LIS의 지배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허위 공시가 예정된 참사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인데요. 네. 이 중국 회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행태를 보면 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중국계 기업으로 편입했다가 최대 주주가 약속한 투자나 이런 경영 계획을 지키지 않아서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진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도 이 최대 주주 때문에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었다라고 이 업계 관계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회사의 오너인 최대 주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액 주주들과 회사의 임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회사가 정상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10여 초 광고 보고 이어서 계속 증시 핫 이슈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자, 여러분은 지금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서 주식시장 핫 이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휴센텍 자산의 압류 100억 원대 압류가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지난 1일 휴센텍의 105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법원은 결정문에 따르면 이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의 작성 증서 사건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채권자인 JNHT는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휴센텍 주가는 1일부터 현재 이틀간 주가가 25%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그런 과정,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뭐 법인 인감 증명서 위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 네, 맞습니다. 지난달 휴센텍은 JNHT와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휴센텍이 JNHT로부터 3일 동안 105억 원을 빌리고 그다음에 15%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변제를 못하면 강제 집행에 나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네. 휴센텍 측은 이러한 금전 소비 대차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출했던 이 그 법인 인감 증명서도 본인들이 주지하는 법인 인감 증명서다라고 하면서 공증 과정에서 이 휴센텍과 전혀 무관한 대리인이 참석을 했고 위조된 이임장이 사용됐기 때문에 본 사건은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의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발단된 원인이 뭐였었나요? 예, 사건의 발단은 올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휴센텍은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H 프라이빗 에쿼티가 만든 펀드에 총 20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담당 임원이 이 유한 책임 사원 등기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네. 이 휴센텍 측에 법인 인감 증명서를 요청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휴센텍은 그 인감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증거 자료, 즉 이 법인 인감 증명서가 활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제출했던 법인 인감 증명서가 다른 네. 용도로. 네, 다른 용도로 사였고 자기네들은 이게 사기를 당했다라고 네. 하면서 현재 수서경찰서에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건의 내용이 위변조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상당히 네, 큰 맞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하는 행태고 네. 그 소액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는 네. 결과가 초래가 될 텐데 네. 아직은 뭐 어떤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섣불리 예. 얘기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사기 행각이라고 밝혀지면 기업 사냥꾼에 의한 희생으로 또 주가가 떨어질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현재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네. 엄청난 큰 불성시 차- 공시가 되고 또 예, 경영 맞습니다. 주요 행위를 숨긴 사태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쪽은 정말로 상당히 파렴치한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결과가 초래되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그 추가적인 취재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금부터 좀 훈훈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예. 코스닥의 CBI라는 회사가
키네타 면역 항암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하면서 또 상당히 많은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떤 계약 체결 내용이죠? 예, CBI가 투자한 이 키네타입니다. 키네타가 면역 항암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기존 면역 항암제인 이 항체 치료제 외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T세포의 생성 촉진 그리고 활성화를 통해서 항암 퇴치 능력을 강화하는 이 타겟 면역 항암제를 지아젠과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키네타는 자체 면역 시스템을 이 재프로그래밍해서 기존에 치료하기 어려운 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CBI는 원래 어떤 회사였었죠? 예, CBI의 이전 사명은 청보산업입니다. 네. 원래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맞아요. 청보산업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장치, 그다음에 미션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 미국 자회사인 CBI USA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한 또 키네타는 어떤 회사죠? 예, 키네타는 2008년에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네. 면역 항암제와 만성 신경통 치료제 등을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휴메딕스가 200만 달러, 즉 23억 원을 전략적으로 이 키네타에 또 투자를 했고요. 코스닥 상장사인 유로도 이 키네타에 36억 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된 게 뉴욕 양키즈의 구단주인 레이 바토직이 이 키네타 지분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뉴욕 양키즈의 구단주인 이 레이 바토직은 국제 에너지 거래를 주도하면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RLB 홀딩스의 회장입니다. 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 것 같으세요? 예, 현재 그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가 매년 20%씩 성장해서 2024년에는 5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CBI가 투자하고 있는 키네타는 이 시장에서 상당한 큰 포션을 차지해서 큰 매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현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구사명이 이그젝스였었죠. 지금 네. 야벡스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RFID 태그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 네. 밝혔는데 연 최대 생산량을 뭐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야벡스는 지난달 시간당 태그 RFID 3만 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설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그 컨버팅 장비, 의료용 RFID 태그 장비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관련 설비 증설을 통해서 야벡스는 연간 2억 개를 상회하는 RFID 태그 등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RFID가 뭐죠? 이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저장하고 읽는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바코드가 있고 두 번째는 RFID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바코드는 이제 제품에 딱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RFID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하이패스입니다. 이게 RFID가 그 무선 주파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처에 갔을 때 정보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걸 읽는 것입니다. 네. 이거로 이제 의류 제작에도 활용을 한다는 게 야벡스의 큰 그림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는 상당히 많은 줄을 섰는데 네, 이 맞습니다. RFID 기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네. 교통 체증이 또 없어졌죠. 네. 참 이런 IT의 발전과 이런 기술력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 인류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쪽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예, 그 의료용 RFID 태그 납품 물량이 지금 현재 야벡스는 약 2,500만 개입니다. 네. 이 회사 측은 올해 5천만 개, 그다음에 내년에는 약 1억 개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생산 설비를 확충한 이유가 이러한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현재 다수의 대표 의료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 중인 현재 야벡스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원래 야벡스가 예전에 IoT 솔루션도 개발했던 회사 아닌가요? 예,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야벡스 넷을 자회사인 야벡스 넷을 통해서 마카오에도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마카오 소재의 보안 회사인 엑스소프트와 현재 계약을 했는데요. 이 IoT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카오에 있는 다양한 이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증시 이슈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블록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김영석 암호화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영석 의원은 항상 이렇게 넥타이 매시는 게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AI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업계에 예.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또 이런 기술을 사칭한 대규모 사기 업체가 적발이 됐다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지난 8월에 김포에서 AI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 네. 그 금액을 편취한 업체 혹은 집단이 검거된 사안입니다.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체포영장으로 구속이 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그 AI 프로그램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하는지 그게 뭐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네. 시켜주겠다라는 게 네. 이 주장하는 로직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네.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현금을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기계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네. 점차 이 수익을 쌓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AI라는 것이 뭐 쉽게 얘기해서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주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뭐 차트의 흐름 이런 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코인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 거래량이 엄청난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쌓이지가 않았어요.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특히 뭐 그 일반 알트코인 같은 경우, 네. 뭐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껏해야 상장한 지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렇겠네요. 코인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 매매 예. 주식 시장에는 이런 AI 프로그램이 증권사들마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수히 많은 매수 매도를 AI 스스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예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왔던 그 제보자들의 피해 손실액을 보니까 꾸준히 손실을 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종목에 큰 손실을 보질 않고 계속 AI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꾸준히 손실을 보는 그런 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쪽 그 암호화폐 쪽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 특히 그 증권 시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겠죠. 네. 이 AI 프로그램 전적으로 맹신하지 말아라. 예.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수익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충분한 경고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약속을 안 해요. 네. 아예 수익률이 뭐 몇 % 이상 보장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유사수신 행위가 돼서 그렇죠. 불법이 되는데. 예.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안이라든지 네. 이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을 파는 업자들 네. 혹은 뭐 집단들 네. 그리고 개인도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다. 뭐 API 프로그램을 따다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네. 거래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 코인을 뭐 여기가 비싸니까 이번에 여기서 팔고 다시 싼 곳에서 사서 이걸 왔다 갔다 한다. 네. 이걸 아비트라지라고도 하는데 차익 거래라고 하죠. 예. 한국말로. 예.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기가 찰 뿐인 겁니다. 네. 근데 또 이거를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을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나요?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투자자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약합니다. 네. 내가 스스로 해도 돈 충분히 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가진 자산을 좀 많이 잃었다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네. 뭐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라든지 카카오톡 네. 뭐 단체 오픈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광고가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프로그램 팝니다. AI 프로그램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써보세요. 그럼 이걸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 암호화폐에 진입을 하시는 초보자들이 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또 AI 업체들이 많이 현혹이 된다.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내가 손해를 이만큼 봤어. 한 1,000만 원 봤다고 생각을 네. 해봐요. 100만 원 넣고 하루에 2%만 혹은 5%만 꾸준히 네.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한 달이면 몇 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 AI 프로그램 업체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이런 좀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참는 매뉴얼이라든가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AI 프로그램 혹은 인공지능 매매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대기업에서도 이런 AI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물론 이게 암호화폐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API를 통해서 스스로 이 코딩을 한다라고 하죠. 코딩을 통해서 암호화폐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검증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네. 혹은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률 혹은 네. 너무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도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AI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하자, 네.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라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커뮤니티의 반응도 AI를 통해서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뭐 커뮤니티면 커뮤니티, 거래소면 거래소 여기에 특화된 어떤 개별적인 맞춤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십사 하고 또 회원이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모든 투자자들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예. 누가 과연 돈을 벌까요? 다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AI들끼리 그 투자 전쟁을 한다면 참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AI 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 AI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뭐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네. 이 일반 투자자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도 싸워야 되고. 네. 뭐 이런 그 유사수신 얘기가 말 나온 김에 요즘 또 픽방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예. 그 어떤 내용이에요? 픽방은? 그 픽방이라고 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요즘 또 급등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뭐 최근에 누사이퍼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들이 뭐 한 2만 %, 3만 %까지 상승을 하니까 내가 먼저 이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네.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여기서 내가 방장인데 네. 정보를 주겠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내가 분석을 했다 내지는 내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예.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사람들 많은 곳은 몇천 명 들어가 있는 방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한테 그 가입료 혹은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네. 뭐 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회비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회비 개념인데 이걸 또 계좌로 받습니다. 네. 계좌로 받거나 암호화폐로 받거나. 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네.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꾸준히 이런 픽방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주식 전문가 동호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 또 암호화폐 좀 픽방이라는 또 용어를 쓰네요. 이와 비슷한 형태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코인업이랑 2019년도인가요? 코인업이라는 또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뭐 이러한 사례였었나요? 그렇죠. 그 2019년에 강남의 코인업이라는 회사에서 네.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뭐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네.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여기에 캐시강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대표가 예, 약 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예. 이쪽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지금 거예요.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약 4천억 원 정도를 편취를 했다라는 네. 혐의로 지금 상당히 중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중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0몇 년 정도 받았다라고 십몇 년인데 중형이 아닌가. 4천억 원을 예. 편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돈들이 예. 어떤 식이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네. 내가 이
뭐 WEC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네. 월드 익스체인지 코인이다, 네. 월드 환전 코인이다. 이거 앞으로 얼마 갈 거다, 어디 상장될 거다 하는 식으로 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으면은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2주 플랜, 2달 플랜 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맡기면 2주 혹은 2달 후에 1.5배를 주고 그리고 원금은 또 별도로 돌려준다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그 안에 뭐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수천 명끼리 또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내가 분석 잘한다. WEC 앞으로 얼마 갈 거다라는 식으로. 그럼 거기에 또 별도로 이 투자한 금액에 별도로 사람들이 돈을 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죠? 그 출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캐시강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5배를 약속을 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건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하면 내가 여기에 0.2배를 더 주겠다. 아, 회사 청소를 시켜요? 그렇죠. 좀 특이하네. 건물 8층짜리 건물을 네. 통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던 회사인데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그때 당시에 거래소 근무를 하면서 네. 이 상장 네네.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실사 차원에서 가봤는데 그 노인분들이 네. 뭐 계단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해요. 또 수익을 더 보장해 준다라는 그 미끼로 그렇죠. 정말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이네요, 정말. 그 이유가 사실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물 유지비를 조금이나마 그렇죠. 아껴보려고. 그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그 얼마나 큰 급여도 아닐 텐데 그걸 또 아끼겠다고 수익률을 또 올려주겠다는 미끼로 그렇게 노예살이를 시킨 거네요, 사실상. 그러면서 끊임없이 네. 이거 뭐 지금은 1,000원이지만 2,000원 갈 거다, 3,000원 갈 거다 하고 뭐 픽방이라든지 네. 이 픽방을 운영을 하던 사람도 이 회사의 임원진들이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 임원 중에 한 명은 최근에 지난 10월에 또 네. AI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 네. 이 프로그램을 팔다가 네. 또 구속이 된 사례가 그것도 있습니다. AI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왜 또 문제가 AI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없는 것을 있다라고 속인 게 문제가 뭐 되겠죠. 허위 말 그대로 사기네요, 그러면. 예,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네. 있다. 이걸 쓰면 아. 당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먹튀를 한 거죠.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십몇 년이 작은 형이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판 염전노예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한 사람을 네. 상대로 네. 이런 사기 네. 혹은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네. 잃어버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거란 전 얘기입니다. 재산도 다 투자를 하고 몰빵을 하고 예. 본인 그 용역도 하고 예.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건 싹 다 뽑아가네요. 좀.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친 사람은 네. 전 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런 각종 픽방들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떴다방 같은 식인데 예. 이런 판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법적인 조치라든가 향후 좀 그 금융당국의 뭐 대안들이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기존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픽방 운영을 하지 마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가장 문제시 삼는 것이 픽방 네. 참여를 대가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현금, 비트코인 이런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네. 발견을 하는 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각종 범죄, 사기 현상들도 많이 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폭물레이다가 이러한 시장의 악행들, 사기 범죄들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투자에 유의하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폭물레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